평생 한 번도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공기업에서 정년까지 버텼고 월급은 크지 않아도 끊기지 않았고 연금도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은퇴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걱정할 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괜찮아. 준비 다 해놨잖아. 그런데 은퇴 후 딱 3년 그 괜찮다는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안정적일 줄 알았던 투자 하나 때문에요. 은퇴를 앞두고 그는 늘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공기업 출신이면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무엇보다 금융 감각이 남들보다 낫지 않겠냐는 말이었죠. 실제로 그는 평생 재테크를 공격적으로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금, 적금, 채권, 그리고 약간의 펀드. 큰 욕심 없이 잃지 않는 투자를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방향은 같았습니다. 위험한 건 싫고 조금 덜 벌어도 안정적인 걸 원했습니다. 문제는 그 안정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은퇴 직후 그는 통장에 적지 않은 돈을 쥐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에 그동안 모아둔 자산까지 합치니 숫자만 보면 든든했습니다. 생활비도 연금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니 이 돈은 굴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은행 창구에서, 지인 모임에서, 유튜브에서 계속 같은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의 예금은 바보짓이다. 이 정도 상품은 사실상 안전자산이다. 결국 그는 비교적 유명한 투자 상품에 은퇴 자금의 상당 부분을 넣었습니다. 설명을 들을 때는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했고 원금 손실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했습니다. 공기업에서 수십 년 일한 사람에게 그 설명은 충분히 그럴듯했습니다. 처음 1년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약속된 수익이 들어왔고 그는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역시 너무 겁만 먹고 살 필요는 없었다고, 은퇴 후에도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익 지급이 늦어지더니 어느 날은 아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죠. 설마 망하겠어. 이렇게 큰 상품인데.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투자 구조의 문제, 시장 상황, 운영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원금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일부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노후를 떠받치던 핵심 자금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투자 실패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라는 걸요.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 50대 후반에 은퇴한 한 제조업 회사 출신 가장은 월 수익이 꾸준히 나온다는 말만 믿고 상가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분양 당시엔 임차인이 이미 정해져 있고 공실 걱정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주변 상권이 급격히 죽었고 임차인은 나갔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는데 월세는 끊겼고 결국 그 상가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팔려고 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려다 오히려 매달 적자가 나는 구조에 갇힌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 교직에서 물러난 60대 초반 부부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모두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은퇴 후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자는 마음으로 해외 투자형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설명은 늘 같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하고 글로벌 자산에 분산돼 있어 리스크가 적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환율,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한 투자는 시간이 갈수록 손실만 키웠습니다. 결국 부부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집을 줄이고 병원비가 부담돼 치료를 미루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욕심이 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탕을 노린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벌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은퇴 후 삶을 지키기 위해 괜찮아 보이는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괜찮아 보이는 선택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은퇴 전과 은퇴 후의 가장 큰 차이는 회복력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 투자해서 손실이 나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잃은 돈을 다시 채울 시간이 없고 위험을 감당할 체력도 심리적 여유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은 수익률보다 지속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현직 시절의 기준으로 은퇴 후 투자를 판단합니다. 공기업 출신이든 교사든 회사원이든 은퇴 후 삶에서 직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과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돈을 잃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안정적이라는 말, 전문가가 추천했다는 말, 남들도 다 한다는 말은 은퇴 후에는 아무런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직 공기업 출신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잃은 것도 아프지만 더 아픈 건 내가 너무 쉽게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은퇴 후 그는 삶의 속도를 줄이려 했지만 오히려 더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 불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은퇴 준비든 은퇴 후 삶이든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선택이 정말 내 노후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단지 불안을 잠시 덮어주는가. 이 질문을 건너뛰는 순간 안정적일 줄 알았던 투자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를 조금 떨어져서 보면 이건 개인의 판단 미스라기보다 은퇴 이후 인간이 구조적으로 빠지기 쉬운 함정에 더 가깝습니다. 이걸 감정 말고 연구와 책의 언어로 풀어보면 훨씬 또렷해집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그의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훨씬 크게 인식한다고요. 문제는 은퇴 후에는 이 심리가 더 왜곡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은퇴자는 이미 큰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은퇴 직후 가장 위험한 선택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 번에 눈앞에 나타나거든요. 통장 숫자가 커질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합니다. 이 정도면 안전하게 굴릴 수 있겠지라는 착각이 시작됩니다. 은퇴자금 투자 실패 사례를 연구한 미국 CFP 보드와 MIT 공동 연구를 보면 은퇴 직후 35년 사이에 자산의 구조를 크게 바꾼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후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연구에서 실패의 원인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중간 정도 위험이라고 인식된 상품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고위험 투자는 애초에 경계하지만 안정적이면서 수익도 괜찮다는 상품에는 방어막이 무너집니다. 앞서 나온 공기업 출신 사례가 딱 여기에 해당합니다. 은퇴 후 자산 운용을 다룬 대표적인 책 How Much Can I Spend in Retirement? 에서 재무학자 웨이드 파우는 아주 단순하지만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은퇴 후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이 아니라 순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퇴 초기에 손실이 발생하면 그 이후 시장이 회복돼도 은퇴자의 자산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학계에서는 이걸 수익률 순서 리스크라고 부르는데 현직 시절에는 거의 체감하지 못하다가 은퇴 후에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앞선 사례들처럼 은퇴 초반에 잘못된 투자를 하면 그 손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남은 인생 전체의 생활 수준을 깎아먹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고령연구소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을 겪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산 규모보다 현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다음 달에도 이 돈이 들어올까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은퇴자에게 안정적 투자란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변수가 적은 구조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두 개가 자주 뒤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은퇴자들이 전문가의 말, 금융기관의 설명, 유명 상품의 이름을 그대로 믿을까요?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권위에 더 쉽게 의존합니다. 은퇴는 인생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의 시작입니다. 월급이 사라지고 역할이 사라지고 시간의 구조가 무너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건 안전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뇌는 검증을 멈춥니다.
그게 공기업 출신이든 교사든 임원이든 상관없습니다. 결국 은퇴 후 투자 실패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결정 환경의 문제입니다. 현직 시절의 판단 기준을 은퇴 이후에도 그대로 가져온 것,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자기 확신이 만든 결과입니다. 책과 논문이 반복해서 말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더 똑똑해져야 하는 게 아니라 더 단순해져야 한다는 것. 앞선 공기업 출신 은퇴자의 실패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과서에 가까운 사례입니다. 안정적일 줄 알았던 투자가 무너진 이유는 시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의 규칙을 모르고 현직 시절의 게임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은퇴 이후에 돈은 불리는 대상이 아니라 버텨주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누구나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출근 준비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년은 아직 남았고 통장도 당장 바닥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걸까요? 월급은 반토막이 났고 퇴직은 생각보다 훨씬 빨랐고 앞으로 몇 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아무도 답을 안 해줍니다. 이게 요즘 50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입니다. 은퇴는 아직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이미 시작돼 버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50대면 아직 괜찮지 않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아직 괜찮다는 말은 아직 아무 준비도 안 했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회사에 다닐 땐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게 너무 당연해서 그게 끊기는 순간을 진지하게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년까지는 그냥 쭉 갈 줄 알았고 퇴직금이랑 연금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생각보다 빨리 등을 돌렸고 시장은 50대를 생각보다 차갑게 대합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알아본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두려운 일인지 겪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명함에 적힌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예전엔 회의실에서 중심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는 면접실에서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50대가 은퇴 준비가 아니라 은퇴 생존을 고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영업관리 일을 하던 50대 초반의 남자분 이야기입니다. 정년까지 5년은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구조조정 대상이 되면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취업을 알아보니 이전 연봉의 절반도 제시받기 어렵더랍니다. 결국 선택한 건 물류센터 관리직이었습니다. 월급은 확실히 줄었지만 이분이 가장 안도했던 건 아직 현역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통장 숫자보다 내가 아직 사회에 필요하다는 감각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사례는 여성분입니다. 대기업 협력사에서 회계 일을 하다가 회사가 통째로 정리되면서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독립 전이었고 남편 수입만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처음엔 집에서 쉬면서 은퇴를 받아들이려 했지만 몇 달 만에 우울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결국 선택한 일은 동네 병원 원무과였습니다. 수입은 예전보다 훨씬 적었지만 생활 리듬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삶이 다시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견기업 기술직으로 오래 일하던 분인데 퇴직 후 바로 쉬지 않고 계약직 자문 형태로 일을 이어갔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일을 완전히 끊지 않은 덕분에 은퇴에 대한 공포가 훨씬 덜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은퇴를 한 번에 끊어내는 게 아니라 속도를 줄이듯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갑자기 멈추면 몸도 마음도 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원래 계획했던 은퇴 시점보다 훨씬 빨리 현실과 마주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다시 일을 시작한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수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불안입니다. 아무 소득도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느낌, 그리고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사람을 다시 일터로 끌어냅니다.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숫자부터 계산합니다. 얼마가 있어야 하나, 연금은 얼마나 나오나.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상태에서 은퇴를 맞으면 통장에 돈이 있어도 마음은 금방 무너집니다. 요즘 50대들이 다시 일터에 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완전히 준비된 은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더 이상 평생을 책임지지 않고 사회는 50대를 자동으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월급이 줄어든 걸 알면서도 정년 전 퇴직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이걸 실패라고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늦게나마 현실을 직시한 선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이벤트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적응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일해보는 경험은 생각보다 큰 자산이 됩니다. 수입도 남고 자신감도 남고 무엇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감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요.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급이 줄어든다고 인생이 반토막 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멈춰버리는 게 진짜 위험합니다. 은퇴 준비란 결국 돈만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살아갈 방식 전체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걸 이 시기에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년까지 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인생, 많은 50대가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입니다. 멈출지 속도를 줄일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갈지. 그 선택을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이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고 싶습니다. 왜 유독 50대에 이 공포가 몰려오느냐는 겁니다. 이건 개인이 유난히 불안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경제학과 노년학 연구를 보면 50대 초중반은 소득과 심리 안정이 동시에 꺾이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설명됩니다. 일은 줄어드는데 책임은 가장 많을 때입니다. 부모 부양, 자녀 독립, 내 집 유지비, 건강 비용까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 시기에 퇴직이 앞당겨지면 충격은 배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머튼이 강조한 개념 중에 소득의 연속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를 한 번에 끊어내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단계적으로 소득과 역할을 줄여나간 사람일수록 은퇴 적응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은퇴자 수천 명을 추적한 연구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월급이 줄어들더라도 완전히 끊기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심리적으로 훨씬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다이비드 지로에서도 합니다. 이 책에서 인상 깊은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돈은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쓰고 언제 멈출지를 설계하지 않으면 오히려 삶의 질을 갉아먹는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불안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어떤 흐름으로 가져갈지 그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0대에 다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공백을 메우려는 겁니다. 통장 잔고보다 내일도 반복되는 하루가 있다는 사실이 사람을 버티게 합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령화 관련 논문들을 보면 은퇴 후 소득이 완전히 단절된 집단보다 소액이라도 지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사회적 역할이 있는 집단이 우울감, 무기력, 건강 악화 비율이 훨씬 낮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금액이 아닙니다. 절반 월급이어도 심지어 그보다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이 핵심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은퇴 준비의 실패는 돈의 부족이 아니라 전환 설계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년이라는 숫자만 준비하지 그 이후의 속도 조절은 거의 배우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끊기듯 나오는 구조는 인간의 생애 리듬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50대가 은퇴를 맞이하자마자 불안, 분노, 자존감 붕괴를 동시에 겪습니다. 이건 개인의 약함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50대에 다시 일터에 서는 선택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적응 전략이라고 봅니다. 완전 은퇴와 완전 현역 사이에는 수많은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계약직, 파트타임, 자문, 소규모 자영업, 지역 기반 일자리 같은 것들입니다. 이 단계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멈춰버리면 돈보다 먼저 무너지는 게 마음입니다. 책 더 사이칼러지 오브 리타이어먼트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리스크는 재정이 아니라 정체성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설명할 말이 사라질 때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 한 줄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직 일한다. 나는 여기에 쓰임이 있다. 이 문장이 유지되는 한 삶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월급이 반토막 나도 퇴직이 예상보다 빨라도 다시 일터에 선 50대들은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은퇴 준비란 통장에 숫자를 쌓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숫자가 줄어들어도 나를 지탱할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다시 일하는 선택은 패배가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정년은 아직인데 마음은 이미 불안해졌다면 그건 이상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전환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속도를 바꾸는 일이라는 걸요. 이 관점 하나만 바뀌어도 50대 이후의 삶은 훨씬 덜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아직 쉰 지는 한참 됐고 통장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숫자가 그대로이거나 조금씩 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남 얘기처럼 들리시면 솔직히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30에 은퇴하면 40에 불안해지고 50에 무너진다. 아무리 FIR이니 조기 은퇴니 해도 결국 다시 일하게 될 거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30에 은퇴하고 20해가 지나도 여전히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운이 좋았거나 비트코인 대박을 맞았거나 부모님이 건물주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걸 모르면 은퇴 준비를 아무리 해도 중간에 무너질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대부분이 가장 무서워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처음 체감하는 날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월급이 들어오니까 지출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번 달은 마이너스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머릿속이 온통 돈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오늘 커피 한 잔이 아깝고 여행 계획이 부담스럽고 심지어 쉬고 있는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일을 찾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불안 때문에요. 그런데 30에 은퇴해서 이 공포를 겪지 않고 20년을 버틴 사람들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은퇴를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지출이 얼마나 되느냐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다시 말해 수익률이 아니라 생활 구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IT 회사에서 일하다 30에 은퇴했습니다. 연봉이 엄청났던 것도 아닙니다. 대신 20 후반부터 집을 소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자산이 아니라 고정비 폭탄으로 봤거든요. 임대료가 낮은 지역으로 옮겼고 자동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생 고정비가 얼마나 드는지 계산했고 그 금액의 2배가 나오는 포트폴리오를 만든 뒤 회사를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투자 천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익률은 시장 평균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대신 지출 변동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와도 금리가 올라가도 이 사람의 생활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퇴 10년 차의 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때 주변에서는 다시 일자리를 찾느라 난리였지만 이 사람은 생활비가 이미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은 30에 은퇴했지만 완전 무소득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FIR를 오해하시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일을 완전히 안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은퇴 후에도 일주일에 이틀,
하루 서너 시간 정도만 일했습니다. 그것도 돈이 급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술을 완전히 놓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소득은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충분하지 않았지만 현금 흐름의 완충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땐 투자금이 늘고 시장이 나쁠 땐 이 소득이 심리적 안전망이 되어줬습니다. 덕분에 투자 자산을 공포에 팔아야 할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20년 뒤를 완전히 갈랐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고 이 사람은 그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삶의 태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은 은퇴 후 소비가 줄어들 거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비의 성격이 바뀔 거라고 봤습니다. 외식과 쇼핑은 줄어들었지만 건강과 관계, 배움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헬스비, 운동, 소규모 모임, 공부 모임에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료비가 크게 줄었고 외로움에서 오는 충동 소비도 거의 없었습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지출로 무너집니다. 병원비, 우울감에서 오는 소비, 관계를 유지하려다 생기는 과도한 지출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그 위험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돈보다 삶의 구조를 먼저 설계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느껴지십니까? 자산 규모가 아닙니다. 나이도 아닙니다. 바로 통제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입이 줄어들어도 삶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은퇴 자금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은퇴 후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먼저 그렸습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을 설계한 겁니다.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퇴는 숫자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생활비, 수익률, 자산 총액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은퇴 후에 시작되는 불안입니다. 이 불안을 이기지 못하면 통장에 얼마가 있어도 결국 다시 일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불안을 관리할 수 있으면 생각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도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30에 은퇴해서 20년을 버틴 사람들은 미래를 낙관해서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먼저 계산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은퇴를 앞둔 분들, 이미 은퇴하신 분들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삶이 작아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켜온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들의 선택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건 감으로 한 결정이 아니라 이미 연구와 책에서 계속 반복해서 경고해 온 내용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FIR이나 조기 은퇴 이야기를 할 때 자꾸 얼마를 모았느냐에 집착하는데 사실 학자들과 저자들은 오래전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먼저 많이들 언급하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안전인출률로 알려진 연구인데 여기서 핵심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인출 시점의 심리와 지출 안정성입니다. 같은 자산 규모라도 은퇴 초기에 큰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공포에 매도하면 장기 생존 확률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두 번째 사례, 은퇴 후에도 소액 소득을 유지한 사람이 왜 20년을 버텼는지 이 연구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소득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포를 막아주는 장치였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꼭 같이 읽어볼 만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더 사이칼러지 오브 머니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오래 살아남은 사람의 차이는 계산 능력이 아니라 감정 통제력이라고요. FIR에 실패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계산이 틀려서가 아니라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계획을 깨버립니다. 30에 은퇴해 20년을 버틴 사람들은 시장을 이겨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먼저 이겼다는 점에서 이 책의 메시지와 정확히 겹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책이 있습니다. 다이 위드 지로인데요. 이 책은 무작정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의 역할은 통장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삶의 경험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앞서 세 번째 사례에서 소비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 왜 의료비와 충동 소비에서 자유로워졌는지 이 책을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구조를 유지하는 도구로 썼던 겁니다. 논문 쪽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추적한 연구들을 보면 자산 규모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일상의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연결입니다. 은퇴 후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병이나 투자 실패가 아니라 고립감과 불안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선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게 뭔지 기억나시죠? 집, 차, 소비를 줄였지만 관계와 활동은 줄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 하나를 꼭 짚고 가야 합니다. FIRE를 유지한 사람들은 최적의 수익률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악의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기대값이 조금 낮더라도 분산과 안정성이 높은 선택이 장기 생존 확률을 높인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반복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30의 은퇴에 20년을 버틴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돈이 없어질 것 같은 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를 낙관하지 않았고 대신 불안을 구조로 눌러버렸습니다. 작은 소득, 낮은 고정비, 관계와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이 세 가지는 논문에서도, 책에서도,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도 계속 같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FIRE는 젊은 사람들만의 위험한 실험이 아닙니다. 다만 숫자로만 접근하면 실패 확률이 높아질 뿐입니다. 30에 은퇴한 사람들이 20년을 버틴 이유는 특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어디서 무너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통찰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뉴스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요즘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주식 앱부터 켭니다. S&P 500 숫자 한번 보고 한숨부터 나옵니다. 이걸 지금 사?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순간 손은 이미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사실 이 순간이 제일 무섭습니다. 시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흘려보내는 시간이 더 무섭거든요.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비슷합니다. 젊을 땐 회사 월급이 있으니까 투자가 조금 틀어져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라는 단어가 눈앞에 오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돈이 앞으로 10년, 20년을 버텨야 할 마지막 자산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S&P 500 지수 숫자가 높아 보이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경고등이 켜집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어쩌지? 또 지금 들어갔다가 은퇴 자금 깎이면? 이 공포가 손을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그렇게 망설이던 분들 대부분이 똑같은 이유로 손을 뗐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비싸다. 이 말입니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마다 다들 말했습니다. 조정 오면 들어가야지. 그런데 그 조정이 와도 또 못 들어갑니다. 떨어지면 더 무서워지거든요. 이게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심리입니다. 손실에 대한 공포가 수익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눌러버리는 상태죠. 첫 번째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0대 중반에 퇴직을 앞둔 김 씨 이야기입니다. 퇴직금 일부를 ETF로 굴려서 은퇴 후 생활비 보탬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S&P 500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결국 이게 답이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막상 계좌를 열고 가격을 보니 겁이 났습니다. 이미 너무 오른 거 아니냐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현금으로 들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이 흘렀고 은퇴 후 생활비는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다시 S&P 500을 봤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때가 제일 싸 보였어요.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타이밍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미 은퇴한 박 씨입니다. 은퇴 직후 큰 변동성을 겪은 적이 있어서 주식에 대한 기억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고점 같아 보일 때마다 난 이미 은퇴했으니까 안전이 최고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은행 예금으로만 자산을 굴렸죠. 처음엔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고 나니 물가가 무섭게 오르더군요. 생활비는 그대로인데 체감되는 부담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손실을 피한 게 아니라 조용히 가난해지고 있었구나. S&P 500을 안 산 대가가 눈에 보이지 않게 다가온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좀 다릅니다. 이 씨는 은퇴 후에도 소액으로라도 시장에 계속 남아있던 분입니다. S&P 500이 비싸 보일 때도 싸 보일 때도 일정 금액을 꾸준히 넣었습니다. 처음엔 본인도 불안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가격이 아니라 계속 시장에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매달 들어오는 배당과 자산 증가를 보면서 심리적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이 세 사례를 놓고 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S&P 500이 비싸 보인다는 느낌은 사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분들은 손실에 대한 공포가 훨씬 큽니다. 행동경제학에서도 이걸 손실회피 성향이라고 부르죠. 같은 금액이라도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아 보이는 순간 뇌는 자동으로 위험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단기 가격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투자 시간이 끝난 게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은퇴 후에도 20년, 길게는 30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자산이 물가를 이기지 못하면 생활은 점점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S&P 500이 비싸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단위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공격적인 투자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시장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S&P 500을 전 재산처럼 몰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일정 비율이라도 성장 자산을 유지하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가장 후회하는 선택 중 하나가 너무 안전하게만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무서워서 손을 뗀다는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가격이 무서운 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가 무서운 겁니다. 이 돈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S&P 500 숫자에 투영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숫자는 늘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건 우리의 시간과 생활비입니다.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에서 투자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한 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나눠서 얼마나 오래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S&P 500이 비싸 보일수록 한 번에 다 들어가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게 오히려 답일 수 있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시장 안에 머무르는 선택 말입니다. 지금도 S&P 500 가격 보고 손 떼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도 은퇴 앞두고 똑같이 고민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도 분명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몇 년 뒤 아주 조용히 나타납니다. 통장이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숨이 막히듯 다가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긴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내 편이 되어줄 자산이 무엇인지 지금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S&P 500이 비싸 보이는 오늘이 나중에 돌아보면 가장 덜 무서운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망설이는 분들 대부분이 몇 년 뒤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그때가 제일 나았네요. 앞에서 이야기한 망설임, 이게 단순히 성격 문제나 개인 판단 미스가 아니라는 점을 조금 더 깊이 보셔야 합니다. 이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연구로 반복 확인된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행동 경제학의 고전으로 불리는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이익보다 손실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대략 손실의 고통이 일개 기쁨보다 2배 이상 크게 느껴진다고 하죠. 은퇴를 앞둔 분들에겐 이 성향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더 이상 만회할 시간이 없다고 느끼니까요. 그래서 S&P 500이 비싸 보일 때 생기는 감정은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생존 신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다치면 끝이다라는 경고음이 울리는 거죠. 문제는 이 경고음이 장기 투자에서는 거의 항상 과잉 반응이라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학 연구들을 보면 개인 투자자의 장기 수익률을 깎아먹는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종목 선택이 아니라 시장 진입과 이탈 타이밍입니다. 비싸 보일 때 나가고 떨어질 때도 못 들어오는 행동 패턴 말입니다. 은퇴 자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 중 하나가 흔히 말하는 트리니티 스터디입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산이 일정 비율로 성장하지 않으면 인출 구조 자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무 안전한 자산만 들고 있으면 실패 확률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십니다. 난 은퇴했으니까 이제 지켜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는 오히려 그래서 일부는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S&P 500이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미국이냐 한국이냐 ETF냐 펀드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성장 자산을 포기하는 순간 은퇴 설계가 통계적으로 불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금융학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주식 비중이 일정 수준 유지된 포트폴리오가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보다 장기 생존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건 감이 아니라 데이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연구들이 있습니다. 은퇴자들의 후회를 추적한 심리 연구를 보면 가장 후회가 오래 남는 선택은 과감하게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예 시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들어갔다가 손실을 본 기억보다 끝내 못 들어간 채 시간을 흘려보낸 기억이 더 오래 남습니다. 앞서 사례로 나온 분들이 몇 년 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때는 무서워서 못 샀는데 지금 보니 그게 제일 싸 보인다. 책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장기 투자 관련 고전들을 보면 하나같이 강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위험은 가격 변동성이 아니라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은퇴 준비에서는 특히 이 문장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가격이 높아 보일 때마다 계획을 멈추면 그 순간부터 투자는 전략이 아니라 감정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 전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비싼가? 가 아니라 이 자산을 몇 년 가져갈 생각인가? 입니다.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가격에 대한 공포는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반대로 기간을 짧게 생각할수록 모든 숫자가 위협처럼 보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시간이 짧아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 관점에서는 아직 긴 시간대가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S&P 500 가격이 무서워 보이는 이유는 시장 때문이 아니라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심리적 압박 때문입니다. 이 압박을 이기는 방법은 용기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논문과 책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감정에 맡기지 말고 규칙과 비율로 움직이라는 것.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건 한 번의 용감한 결단이 아니라 흔들려도 계속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지금도 가격 보고 손을 떼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선택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다만 이해하는 것과 그대로 두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연구와 데이터가 계속해서 말해주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은퇴 후에도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카드 명세서 알림이 뜨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은퇴만 하면 숨 좀 돌릴 줄 알았는데 숫자는 오히려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우린 검소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나가? 이 말 60대 부부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은퇴 전엔 월급이라는 방패가 있었고 대충 넘어가도 다음 달이 있었죠. 그런데 은퇴 후엔 한 번의 지출이 바로 공포로 이어집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큰 투자 실패가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작은 예상 밖의 지출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아이들 다 키웠고 연금도 나오니 생활비는 확 줄겠지.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1년만 지나면 부부가 마주 앉아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 계산한 걸까?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줄어들 줄 알았던 지출이 안 줄어든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지출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꽤 치명적인 것들로요. 첫 번째로 많이들 충격받는 게 병원과 건강 관련 지출입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 건강검진, 단체 보험, 직장 근처 병원 덕을 많이 봤습니다. 아프면 참고 일하다가 주말에 해결하면 됐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몸의 작은 신호들이 전부 눈에 들어옵니다. 허리, 무릎, 위, 혈압, 당뇨, 치아까지 하나씩 챙기다 보면 병원 가는 날이 일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값은 매달 고정으로 나가고 비급여 검사나 치료는 생각보다 부담이 큽니다. 실제로 은퇴한 지 2년 된 한 부부는 큰 병은 없는데 병원비가 월세처럼 나간다고 하시더군요. 은퇴 전엔 상상도 못했던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식비입니다. 은퇴하면 외식 줄고 집밥 늘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하루 3끼를 전부 집에서 해결하거나 귀찮아서 외식을 하게 됩니다. 특히 부부 둘이만 남으면 요리하기 애매해져서 배달이나 간단한 외식이 잦아집니다. 예전엔 점심은 회사에서 해결했는데 이제는 매일 점심값이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10,000원짜리 점심이 뭐 대수야라고 생각하다가 한 달 지나서 합계를 보면 말이 안 나옵니다. 은퇴 후 식비는 줄어드는 항목이 아니라 관리 안 하면 가장 빨리 불어나는 항목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와 여가비입니다. 은퇴하면 사람 만날 일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지만 초반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 동호회, 친척 모임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거기에 여행, 취미, 문화생활까지 겹치면 지출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특히 은퇴 초반 12년은 보상 심리가 작동합니다.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라는 생각이 반복되죠. 문제는 이 시기가 가장 돈 관리가 느슨해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 부부는 은퇴 첫 해의 여행과 모임에 집중하다가 2년 차에 들어서서야 통장을 보고 현실을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지출이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온다는 점입니다. 병원비는 고정비처럼 깔리고 식비는 매달 조금씩 새고 인간관계 비용은 한 번에 크게 터집니다. 이 조합이 은퇴 부부의 생활비를 예상보다 훨씬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우린 사치 안 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드는 겁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평균 생활비만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퇴 후 삶은 평균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느 달은 병원비가 몰리고 어느 달은 경조사와 모임이 겹칩니다. 중요한 건 최악의 달을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은퇴한 60대 부부의 생활비는 평상시보다 이런 변수 많은 달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결국 은퇴 후 생활비의 핵심은 줄이는 게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라 어디서 새는지를 아는 것 말입니다. 병원비는 미리 대비하고 식비는 기준선을 정하고 인간관계와 여가는 스스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불안이 됩니다. 많은 60대 부부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진짜 돈 공부를 시작했다고요. 사실 이 말 안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은 돈이 없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예상과 다른 지출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흔들립니다.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혹은 막 은퇴하셨다면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생활비, 정말 이 세 가지까지 포함한 금액이 맞는지요? 이 질문을 피하면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통장이 아니라 마음일 수 있습니다. 앞 이야기에서 생활비가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감으로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요즘 물가가 올라서 그래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이미 연구랑 책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은퇴 이후 인간의 행동 변화 문제에 가깝습니다. 먼저 경제학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은퇴와 동시에 소비가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비의 형태만 바뀐다는 겁니다. 미국의 은퇴 연구를 보면 은퇴 직후 몇 년 동안 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구간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지출은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가장 위험한 구간이죠. 이걸 학자들은 은퇴 전후의 생활 전환 비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직장이라는 틀이 사라지면서 삶을 스스로 채워야 하는데 그 빈자리를 돈으로 메우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인용되는 책이 바로 생각에 관한 생각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항상 낙관적으로 과소비 방향으로 예측한다는 겁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는 집에 있으면 돈 안 쓰겠지, 아프지 않으면 병원비도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일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달라진 일상에 맞춰 소비가 다시 설계됩니다. 문제는 이 재설계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를 보기 전까지는 본인도 잘 모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구는 노년기의 불안과 소비의 관계입니다. 심리학 쪽 연구들을 보면 사람은 불안할수록 작은 확실성을 사는 소비를 합니다. 건강검진, 좋은 음식, 편한 외식, 짧은 여행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건 사치라기보다 심리적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노년학 연구로 유명한 행복의 조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미래의 부보다 지금의 안정감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은퇴한 60대 부부의 생활비는 계산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돈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 다들 그렇게 흔들리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갈림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부부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돈을 줄이려고 애쓰기 전에 지출의 의미를 먼저 재정의했다는 점입니다. 병원비는 비용이 아니라 보험, 식비는 낭비가 아니라 생활 리듬, 인간관계 비용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꿔 생각합니다. 이 관점 전환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연구에서도 확인되듯이 인간은 의미 없는 절약은 오래 못합니다. 반면 의미가 명확한 기준은 쉽게 지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를 무작정 줄이려 하면 불안이 커져서 오히려 다른 소비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건강을 위한 필수 비용이라고 선을 긋는 순간 그 안에서는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건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은퇴 후 생활비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인식의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소득이 문제를 덮어줬지만 은퇴 후에는 생각의 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통장이 흔들리는 분들은 게으르거나 계산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을 겪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 미리 알고 대비하느냐, 아니면 통장이 줄어든 뒤에야 깨닫느냐의 차이입니다. 책과 논문이 반복해서 말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은 더 많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상 밖 지출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은퇴는 공포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현실이 됩니다. 평생 남들보다 더 벌었고 더 모았고 적어도 상위 10%라는 말에는 들어간다는 자산을 쥐고 퇴직했는데요. 회사 명함을 내려놓은 그 다음 달 카드값과 보험료, 관리비가 한꺼번에 빠져나간 통장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십니다. 이 돈으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잠이 잘 안 옵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마음은 갑자기 가난해진 느낌이 드는 거죠. 퇴직 전까지는 다들 비슷합니다. 월급이라는 안전벨트가 있으니까요. 통장에 얼마가 있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과감해집니다. 여행도 가고 차도 바꾸고 아이들 지원도 해주고 경조사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그 안전벨트가 풀리는 순간 같은 자산이 완전히 다른 얼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아둔 돈이 자산이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 써야 할 생명줄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상위 10%라고 해도 이 함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산의 크기보다 구조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수억, 많게는 10억 가까운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막상 현금으로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불안은 순식간에 커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자산 구조는 집 한 채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시세로는 비싸 보이지만 그 집이 당장 생활비를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50대 후반에 퇴직한 김모 씨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강남에 아파트 한 채, 현금성 자산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부럽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퇴직 후였습니다. 생활비는 예전 수준을 거의 유지했는데 월급이 끊기자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보험료, 재산세, 관리비, 자녀 결혼 지원까지 겹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현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집은 있지만 팔 수는 없고 전세를 주자니 이사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상위 10% 자산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채 매달 통장 잔고를 계산하며 불안 속에 살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영업을 오래 하다 은퇴한 박모 부부 사례입니다. 젊을 때 장사가 잘 돼 건물 한 채를 마련했고 그게 노후의 전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문제는 건물 수익이 생각보다 불안정했다는 점입니다. 공실이 생기고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수리비가 들고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갔습니다. 퇴직 전에는 가게 수입으로 이런 변동성을 감당했지만 은퇴 후에는 작은 변수 하나에도 생활이 흔들렸습니다. 자산 가치는 컸지만 매달 손에 쥐는 돈은 들쭉날쭉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외식도 줄이고 여행도 포기하면서 부자 노후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직으로 일하다 일찍 은퇴한 이모 씨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부터 열심히 투자해 자산 규모는 분명 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주식과 펀드에 묶여 있었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었습니다. 은퇴 직후 시장이 흔들리자 자산 가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당장 써야 할 생활비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필요 이상으로 지출을 줄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셨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줄어들까 봐 무서워서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위 10%라는 숫자가 노후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는 총 자산보다 현금 흐름 그리고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퇴직 전에는 얼마나 모았느냐가 기준이었다면 퇴직 후에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지출이 줄어들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종류의 지출이 늘어납니다. 병원비, 건강관리 비용, 자녀와 손주를 위한 지출,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가족 행사들이 계속 생깁니다.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닥치면 아무리 상위 10% 자산이라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숫자 하나에 안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상위 10%라고 말해주면 그 말에 위로받기보다는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가진 자산이 매달 나를 먹여 살려줄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언젠가는 깎아 먹어야 하는 덩어리인지 말입니다. 은퇴 후 삶은 돈의 크기보다 돈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서 갈립니다. 많이 모은 분들일수록 오히려 불안해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잃을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노후 준비는 상위 몇 %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퇴직 후에도 통장을 덜 들여다보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상위 10% 통장을 들고도 흔들리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불안은 기분 문제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꽤 오래전부터 연구로 반복해서 확인된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괜히 겁을 먹는 건가 하고 자신을 탓하시는데요.
논문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 불안이 너무 정상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를 보면 은퇴 직후 가장 크게 증가하는 감정이 재정 불안입니다. 소득이 끊기는 순간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뇌는 이걸 위험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소득 중단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월급이라는 자동 수입이 사라지면 인간은 자산의 절대 크기보다 감소 속도에 더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1,000만 원이 늘어나는 기쁨보다 1,000만 원이 줄어드는 공포가 훨씬 크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은퇴 연구로 유명한 리타이어먼트 플래닝 가이드북에서는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은퇴 전 자산은 성과의 기록이지만 은퇴 후 자산은 미래의 연료라는 겁니다. 기록일 때는 많을수록 자부심이 생기지만 연료가 되는 순간부터는 언제 바닥날지 계산하게 됩니다. 상위 10% 자산가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연료 탱크가 크다는 건 그만큼 소모를 의식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노후 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여러 논문을 보면 총 자산 규모와 행복도의 상관관계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대신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집 한 채를 더 가진 사람보다 금액은 작아도 예측 가능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건 한국 은퇴자에게 특히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자산은 많은데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하나뿐인 구조가 워낙 흔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쪽 연구를 보면 더 씁쓸해집니다. 은퇴 후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잃는 게 무서워서입니다. 이걸 보유 회피 성향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진 것이 클수록 그것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상위 10%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미루고 사람 만나는 걸 줄이고 삶의 반경이 오히려 좁아지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숫자는 부자인데 체감 삶은 가난해지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겁니다. 책과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불안을 어떻게 관리할 구조를 만들었느냐입니다. 현금 흐름, 지출의 유연성,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다는 확신.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자산 상위 10%도 은퇴 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건 돈이 부족한 노후가 아니라 구조 없이 많은 돈을 들고 은퇴하는 겁니다. 숫자는 크지만 방향이 없을 때 그 돈은 든든한 방패가 아니라 매일 확인해야 하는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여기서 갈립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통장을 덜 들여다보게 만드는 설계 말입니다. 그 설계가 없는 한 상위 10%라는 말은 노후를 지켜주는 보험이 아니라 불안을 더 크게 만드는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끄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하시더군요. 오늘도 손님은 3팀뿐이었고 카드 알림은 밀린 대출이자 빠져나갔다는 문자였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게 무섭더라고요. 은퇴하면 조금은 숨 돌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62세에 시작한 작은 가게는 노후를 지켜주지 않았고 대신 빚이라는 이름의 공포를 남겼습니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이셨을 겁니다. 회사 그만두면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작게라도 내 가게 하나 운영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말입니다. 자영업은 젊을 때나 힘들지 은퇴 후에는 규모 줄여서 하면 괜찮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막상 은퇴 후에 창업은 작다는 이유로 더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실패를 만회할 시간도 없고 자본을 다시 모을 기회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30년 넘게 사무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63세 김모 씨 이야기입니다. 퇴직금 일부와 대출을 보태 동네 상가에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임대료도 싸고 동네라 고정 손님만 있으면 된다 싶었답니다. 처음 석 달은 친척, 지인 덕에 장사가 되는 듯 보였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원재료비는 오르고 배달앱 수수료가 붙고 하루 매출이 2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김 씨는 그만두면 손해가 확정되는 것 같아서 1년을 버텼고 그 사이 대출은 더 늘었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했을 때 남은 건 권리금도 안 되는 집기와 매달 갚아야 할 빚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창업이 아니라 은퇴 후의 빚 관리가 시작된 셈이었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1세 박 모 씨는 퇴직 후 커피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부담돼 개인 카페로 시작했죠. 인테리어를 최소로 하고 본인이 직접 바리스타로 서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고 주말엔 쉬지도 못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도 전기세, 임대료는 그대로 나갔고 비 오는 날은 매출이 거의 제로였습니다. 박 씨는 회사 다닐 때는 힘들어도 월급이 찍혔는데 가게는 하루하루가 시험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건강이 먼저 무너졌고 병원비까지 겹치면서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 창업이 무너지는 이유는 아이디어가 부족해서도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정비와 시간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매달 무조건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장사가 안 되는 달이 몇 달 이어지면 버틸 수 있는지 이걸 냉정하게 계산하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은퇴 전에는 월급이라는 안전망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안전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임이라는 걸 자주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64세 이 모 씨는 은퇴 후 작은 철물점을 인수했습니다. 이전 사장이 장사가 잘 된다고 했고 단골도 많다길래 믿었습니다. 문제는 잘 된다의 기준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전 사장은 가게 건물이 자기 것이었고 이 씨는 임대료를 내야 했습니다. 이전 사장은 혼자 운영했지만 이 씨는 허리가 안 좋아 아르바이트를 써야 했습니다. 구조가 달라지니 수익은 바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 씨는 같은 가게라도 조건이 바뀌면 완전히 다른 사업이 되더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2년을 버티다 가게를 넘겼고 노후 자금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은퇴 후 창업은 소득을 늘리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대부분 불안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돈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니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면 불안은 더 커져서 돌아옵니다.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율입니다. 매달 큰 돈을 벌지 않아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가게를 열기 전에 최소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가게가 석 달, 6달, 1년 동안 적자가 나도 버틸 수 있는지, 몸이 아파 쉬어야 할 때도 돈이 계속 나가지 않는 구조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다면 그건 사업이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뭐라도 해야 줘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은퇴 후의 일은 가게 임대료와 대출을 동반하는 일이 아니라 필요하면 멈출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오늘 쉬어도 손실이 커지지 않는 구조, 몸 상태에 따라 조절 가능한 일이 훨씬 안전합니다. 은퇴 후 선택한 작은 가게는 때로는 인생의 마지막 도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게가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창업은 할 수 있느냐 보다 망해도 괜찮으냐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 질문 앞에서 망설여진다면 그 망설임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앞선 이야기를 조금 더 멀리서 그러나 더 냉정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왜 은퇴 후 창업은 이렇게 자주 무너질까요? 이건 개인의 판단 미스만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반복적입니다. 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현상을 경고해 왔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다니엘 카너먼은 인간이 미래를 예측할 때 구조적으로 낙관 편향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통제한다고 느끼는 영역일수록 실패 확률을 과소평가합니다. 은퇴 후 가게 창업이 딱 그렇습니다. 내 가게, 내가 직접 관리, 크게 욕심 안 냄 이런 말들이 마음을 편하게 만들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소규모 자영업은 규모가 작을수록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합니다. 임대료, 경기 변동, 건강 문제 중 단 하나만 흔들려도 바로 적자로 전환됩니다. 은퇴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나옵니다. 미국의 은퇴 연구를 집대성한 더 리타이어먼트 메이즈에서는 은퇴 이후 가장 큰 리스크로 예측 불가능한 지출과 수입의 경직성을 꼽습니다. 쉽게 말해 돈 나갈 일은 갑자기 늘어나는데 돈 들어오는 길은 너무 고정돼 있다는 겁니다. 가게를 열면 이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수입은 날씨와 손님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데 임대료와 이자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나갑니다. 이 구조 자체가 은퇴자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회복 불가능성 문제입니다. 젊을 때 실패는 시간이 해결해주지만 은퇴 후의 실패는 시간이 오히려 적입니다. 학술지에 실린 여러 은퇴 관련 논문들은 은퇴 후 자영업 실패가 자산 감소뿐 아니라 우울감,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으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게를 접은 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감정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선택보다 실패를 통제하는 선택이 훨씬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은퇴 후 일과 창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달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보다 아예 크게 잃을 가능성이 없는 구조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은퇴 후의 일은 사업이 아니라 조절 가능한 활동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쉬어도 고정비가 거의 늘지 않고 몸이 아프면 멈출 수 있고 안 맞으면 접어도 인생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형태 말입니다. 책과 논문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조언은 하나입니다. 은퇴 후에는 기회를 찾기보다 리스크를 줄이는데 에너지를 쓰라는 겁니다. 은퇴 후 작은 가게가 위험한 이유는 작아서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월급으로 돌아갈 길이 없는 시점에서 매달 손실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창업을 고민하신다면 이게 잘 되면 어떡하지? 보다 이게 망하면 나는 어떻게 되지? 를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 질문에 답이 없다면 그건 아직 시작할 준비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은퇴 후 삶은 도전의 무대라기보다 지켜야 할 무대에 가깝습니다. 이미 쌓아온 시간과 자산, 그리고 남은 삶의 안정감 말입니다. 그걸 걸고 시작하는 작은 가게는 생각보다 훨씬 큰 선택일 수 있습니다.